예, 그래요. 뭐 어떤 임대차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아, 용인이고요. 용인. 네, 용인. 뭐 종류는 아파트 같은 거? 아니요, 아파트 아니고 제가 그 단독주택지인데 다가구로 지었는 위반 건축물인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저는 계약할 때 그거를 사실을 고지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만기 돼가지고 제가 9월 지금 만기된 지 한 9월 10일이 만기니까요. 작년 말부터 나가겠다고 얘기는 했었던 상태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동산에다가 이제 내려고 이제 여기저기 내다 봤더니 거기가 불법 건축,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죠. 단독 택지만 지어야 되는데 다가구로 지었는 건물에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안 좋은 데다가 이게 위반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도 못 받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보험도 못 들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계약은 언제 하셨는데? 2년 전에요. 2년 전이면 네. 17년. 7년, 예. 그러니까 9월, 여기, 17년 9월. 네, 17년. 그럼 그때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등재돼 있었어요? 네. 그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네. 위반 그러니까 건축물이다. 그때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주지를 않았었고 제가 최근에 건축물 대장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떼달라 하니까 떼줬는데 위반 건축물로 돼 있더라고요. 건축물 대장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파일 주신데 열리지가 않네. 네, 지금 이거를 복사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2013년 10월에 돼 있네요. 네네네. 근데 저한테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물은 지금 신축이 13년도 됐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두 달 뒤에 바로 위반 건축물로 올라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들어가신 건 2017년에 들어가셨지 네네.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다 공지가 된 건데 중개업자가 고지를 안 했다고요? 네네. 이거는 그때 떼어주지도 않았었고 이거 지금 알아요. 뭐 다 안 떼주는 것도 아는데 네. 중개업자는 적어도 자기가 여기 지금 보시겠어요? 봅시다. 네, 여기 적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네. 중개업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보증금 얼마 주고 들어갔죠? 1억 천이요. 1억 천에 월세 10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또 위반 건축물이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집에 경매 같은 거 들어왔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저 말고도 지금 세 가구가 더 있거든요. 총 4가구예요? 총 5가구인데 한 가구는 그냥 뭐 이렇게 월세 사는 거니까 그냥 그 가구는 빼고 전세로 들어오는 가구가 4가구인데 제가 제일 후순위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4가구를 다 지금 빼달라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만기가 된 그 아랫집에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지금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 4일 날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예. 그거예요. 저기 경매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은 경매를 들어가는 이제 이거 뭐지 그 은행에 2억 5천인가가 있으니까 자기가 또 순위는 2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유찰되고 하면은 자기 것도 보존받지 못할 그러니까 위험이 있으므로 제가 경매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게 부동산 그 사람이 그 정도면은 우리는 더 밑순위. 네네네. 우리가 뭐 더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럼 누군가 하겠지 뭐. 그러면 1순위 세입자가 하든지 아니면 은행이 하든지. 어쨌든.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손해 보는 거는 거의 명백하네, 그죠? 이거를 부동산 공제보험으로 이렇게 아니 손해 보는 거는 명백하니까. 네. 그거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결국은 주인이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아니 저는 근데 주인이 이거를 뭐 다른 재산을 돌려놨는지 그런 네. 그럴 수도 알 방법이 없죠, 뭐 그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방법이 중개업자하고 그 중개협회,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뭐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재산이 있는지 협회 상대로는 좀 과실상계 같은 것도 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경매해봐야 손해액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최종적인 손해액수가 만약에 7천이다라고 가정해보죠. 7천만 원이다라고 할 때 우리 손해가 발생하게 된 부분에서 우리 과실도 좀 있다. 네. 라고 해가지고 우리 과실을 좀 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글쎄 그냥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네. 한 50%를 정도 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3,500밖에 못 받잖아요. 7천 손해본 것 중에 협회나 중개업자 상대로 3,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3,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가정 7천 손해봤다고 했을 때 과실상계 문제가 있으니까. 과실상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왜 위반 건축물 대장을 안 떼봤냐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왜 다른 세입자가 내보다 먼저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아가는 권리가 있다는 거, 그걸 감안해서 왜 신중하게 고려를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법이 나무라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 네. 근데 좀 억울한데요. 네. 공중비사한테 돈 주고 맡겼는데 왜 네.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실무관행이. 중개업자 보수가 우리가 그냥 이 건으로 따지면은 돈 100만 원 줬다 칩시다. 돈 100만 원 주고 그 중개업자도 3,500만 원 물어주려고 그러면 생돈이니까. 그래서 7천 다 물어주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하니까 겸사겸사 너도 잘못하고 그래서 반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제. 반이나.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 그리고 또 위반 건축물 이 사건은 이제 위반 건축물 때문에 몽창 손해 본 거냐, 아니면 또 이 소위 말하는 그 다가구 건물 있잖아요. 네. 다가구 건물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 네. 때문에 그걸 못 알려줘가 손해 본 거냐,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가구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 부분을 못 알려준 부분은 조금 우리 손님 중개 의뢰인 과실을 좀 많이 잡아요, 법원에서. 아니 근데 제가 변호사님 글을 읽어봤는데 여기서 위반 건축물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중개업소에서. 네. 그다음에 다른 중개업소에서도 자기네들은 중개를 할 때 당연히 이거를 고지를 하고 불법 건축물인데도 네가 들어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법 건축물인 줄도 몰랐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갖고 임대료를 싸게 받은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료를 싸게 준 것도 아니고 저는 제 돈 다 했고, 물론 제 과실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 변호사님 글 읽었을 때 이 중개사는 당연히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앞선 그 임차인들이 그 전세 만기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순위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기에 앞서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글을 읽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중개업자 책임은 있으되 이때 과실상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50%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사건은 40% 중개업 우리 과실이 4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재판해봐야 돼요. 근데 과실상계는 틀림없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 저는 제가 그 무료법률 상담 거기서 물어봤을 때 임대인도 저한테 여기가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를 얘기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게요. 네. 그걸 왜 따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민사재판으로 보게 되면은 잠깐 들어보세요. 네. 민사재판으로만 보게 되면은 네. 그 임대인은 네. 그냥 다른 이제 아까 그 사람은 나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책임 있잖아요. 네. 그런 책임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들리는데 그걸 떠나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1억 1천만 원.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1억 1천만 원을 줘야 되는 논리는 굳이 그 사람이 그런 논리를 안 따지더라도 보증금 반환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얘기할 것도 없는데 굳이 하려고 그러면 이제 형사적인 부분. 그걸 이야기하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지 저는. 왜냐면은 고의로, 제가 보기에는 고의로 이 임대인하고 중개업자가 고의로 이게 위반 건축물이면은 월세로는 가능하겠죠. 월세로는 가능하지만
전세로는 힘드니까 그걸 둘이서 일부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속된 말로 하면은 일부러 짜고 속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랫집에도 한 집을 가봤더니 자기도 고지 들은 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다른 집에. 그랬더니 거기도 적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중개업자들은 내가 그때 일이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그런 변명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면 자기는 그거는 건물주로서 이런 고지도 받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이유는 사실 어찌 보면 뻔하잖아요. 네. 그걸 하게 되면 안 들어오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느냐는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사기죄 성립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일부러 짬짬이 해서 일부러 그렇게 자기네가 월세도 아니고 전세로 이렇게 받으려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전세금하고 그 은행 빚으로 집을 지은 거나 그 만차금 가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기죄도 성립이 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형사 고소는 한번 해보실 법한 거죠. 네네. 두 사람 다 엮어서.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이런 원칙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하는 변명들 있잖아요. 그 변명들이 어느 정도 뭐랄까 설득력이 있으면은 진짜 무죄로 인정해 주거든요. 중개업자들은 보통은 내가 너무 일이 바빠서 내가 못했어요. 이거 수수료 몇 푼 된다고 내가 그걸 사기치려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보통은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그 임대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왜 이거 위반 건축물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러면 안 했었다 그랬더니 다른 가구들은 다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만 말이 어떻게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랫집에도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 부동산 중개업자고 이제 짰다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나 중개업자가 얘기 줄 줄 알았네. 중개업자한테 얘기 주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핑퐁해요. 중개업자는 못 들었다 그러고 그래. 아니 뭐지?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사기로 한번 고소해 보실 법합니다. 네.